음, 안녕하십니까. 음, 왜 함석헌을 읽는가? 이제 앞으로 함석헌 선생님의 글을 한동안 읽어갈 생각입니다. 뭐, 사실은 함석헌이라는 분이 이제 현재로는 뭐 거의 그, 잊혀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왜 그러냐면, 보통 뭐 함석헌 선생님에 대해서 별로 책을 사람들이 읽는 경우도 잘 없고, 뭐 우선 그분 이름 자체가 그래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도 함석헌 선생님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럼 대단하지, 이 정도지. 도대체 어떻게 무엇이 대단한지는 사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좀 나름 또 자신이 좀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르신이라면 대단하지, 하지만 막상 물어보면 뭐 책을 읽어본 것도 아니고 그분이 정확하게 어떤 삶을 사셨는지에 대해서도, 어떤 사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음, 제가 봤을 때, 아니, 이때까지는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한 99.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제 생각엔 잊혀져 있는 어,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러면 함석헌을 다시 읽으려고 하는가? 하필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함석헌을 읽으려고 하는가? 뭐 그것부터 우선 이야기하고 함석헌 선생님의 글들을 좀 읽어봐야겠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철저하게 틀 밖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뭐 대학 교육을 받으신 분도 아니고, 한마디로 우리가 뭐 석박사다 이렇게 불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서양에 유학을 갔다 와서 뭐 서구적 지식이 머리에 강하게 박힌 분도 아닙니다. 특히 이 무렵에 함석헌 선생님이 계실 때, 이제 그 무렵 혹은 그보다 조금 어리신 분들, 뭐 지금도 살아 계시죠. 예를 들어서 지금 살아 계셔도 나이가 많으시겠어요. 한 8, 90대 되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분들은 그 아직 그러니까 조선 해방 이후 한국이 아직까지 많은 것들이 부족해 있는 상황에 이었을 때, 특히 서양을 경험하신 분들은 서양이 아주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편합니다. 엄청나게 뭐 발달되었고 실질적으로 그랬죠.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든 무엇이든 대부분 서구 유럽이 아주 큰 발전을 이루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할 것 없이, 사실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20세기 중반 이후가 되어야지 민주주의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죠? 유럽도 사실 여자에게 투표권을 준 지가 우리보다는 더딥니다. 유럽에서 제일 늦게 여자에게 투표권을 준 건 우리보다 더딥니다. 그만큼 사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분들이 유럽에 여행을 가서 유학을 가고 했을 때도 유럽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어요. 그죠? 유럽조차도 지금 근데 이제 그때 분들은 유럽 갔다 오면 우리나라와 너무 다르니까 그곳이 아주 대단하다, 그곳에 무슨 큰 진리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것이 진보라고 생각을 했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에 갔다 오면 그것이 진보죠. 그때 우리나라를 유럽이나 미국 혹은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일본처럼 뭐 만드는 것, 어떤 분은 대만, 이렇게 만드는 것을 진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함석헌 선생님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함석헌 선생님은 그렇게 서구나 뭐 우리나라 밖에서 뭐 일본에 가서 우찌무라 간조에게 큰 영향을 받지만, 특별히 그것을 제외하면은 그 유럽에 가서, 미국에 가서 엄청난 사상적 영향을 받고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그곳에서 진리를 구하려고 하던, 혹은 우리 흔히 말해서 내 유럽에 좀 살아봤어, 내 미국에 좀 살아봤어 하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수님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거진 뭐 반 정도를 유럽에 살던 이야기를 하는 게 철학 수업이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철학은 이런 게 다르다, 유럽의 철학 이런 게 다르다. 근데 별로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다를 것도 없는 것 같고, 지금 대한민국이나 뭐 그런 거나 다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그랬었던 거죠. 근데 함석헌 선생님은 그러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강력한 뭐 민족주의적인 인물도 아닙니다. 오히려 민족주의나 뭐 국민 이런 식의 표현들, 국가 우월주의 이런 것들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하고 국가주의하고 좀 같이 이렇게 움직여지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애를 낳아도 국가를 위해서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를 해도 항상 국가를 위해서죠. 그리고 뭐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도 아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겠다. 뭐 뭘 해도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소비되어지는 형태의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죠? 개인이 없고 국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국가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많이 평등했느냐? 그런 것도 아니죠. 예, 일부 사람들이 독점적 권력을 누리고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함석헌 선생님은 국가주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강력한 비판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사람으로도 살지 않았고 미국 사람으로도 일본 사람으로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온전한 조선인으로도 살지 않았다. 왜 함석헌 선생님은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양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공격적이고 서양이 뭐가 잘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 그건 또 우리나라 가끔씩 뭐 민족주의나 국가주의 아직도 빠져있는 사람들은 뭐 유럽 문화하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나 동아시아 문화는 무슨 대결 구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 우리하고 싸워야 된다. 뭘로 싸웁니까? 평화롭게 잘 살아야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옛날에 뭐 위대한 철학자가 나왔으니까 우리도 그런 위대한 철학자가 있으면 그걸 번역해가지고 막 맞짱 뜨자. 그 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발상입니다. 뭐 동학이 대단하면 동학도 그러면은 뭐 그 당시에 서양 유럽을 넘어서는 어떤 민중의식을 갖고 있는 종교인가? 사실 뭐 요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뭐 인기 있는 철학자라고 스스로 막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학은 그냥 여기에서 일어난 우리 민족의 그 자생적인 철학의 등장이고 유럽에는 또 막스라는 막스주의나 니체라 등 그 뭐 그런 독자적으로 유럽식으로 등장하는 민족 운동들이 민족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 보다는 민중의 철학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니체라든가 그보다 더 전에 스피노자. 막스만 해도 사실은 동학보다 더 빠르죠. 막스가 1818년에 태어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막스나 그보다 스피노자나 이런 사람은 별로 스피노자는 근대로 가요. 근대도 저 위에 막스보다 한참 위에니까 오래 가죠. 그러니까 누가 더 오래됐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 동서양이 서로의 조건에 맞게 서로 다른 모양으로 각자 우리를 긍정하는 철학이 등장할 무렵에 이 땅에는 동학이라는 것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그 함석헌 선생은 그렇다고 해서 뭐 동학을 엄청나게 띄우는 사람도 아니고 서양을 엄청나게 띄우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서양에 굉장히 고개 숙이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조선에 굉장히 고개 숙이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죠? 저는 거기에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의 부조리, 조선의 잘못된 점을 극복해서 등장한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극복의 주체는 누구냐 하면 극복의 주체는 민중입니다. 민중이 조선의 틀에서 벗어나서 여기도 이제 조선의 틀에서 벗어나서 자기 철학을 그 길을 간 겁니다. 자기 철학을 하려고 하니까 마땅한 민중이 이때 민중이 한국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대한민국 철학사를 좀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아 이분은 정말 제대로 제가 생각한 것처럼 읽었다는 분들이 보통 뭐 기자나 책 평론가들 그런 분들 중에서 보면 종교와 아무런 무관한 분들 오히려 뭐 종교 비판도 아니고 종교 긍정하지도 않은 그런 분들 좀 정확하게 읽어요. 제가 그분들이 정확하게 읽었다 하는 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 철학사의 핵심적인 원래 책 제목은 대한민국의 민중 철학사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민중이 조선이라고 하는 부조리의 상황 속에서 그 틀을 벗어나 가지고 부조리의 상황 속에서 이 틀이라고 하는 부조리의 상황 속에서 벗어나 자기의 철학을 잉태한 거예요. 철학의 잉태는 누가 했냐 하면은 민중이 한 겁니다. 민중이 어떻게 했냐 하면 고난 속에서 하게 됐어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걸 억울함, 제가 나중에 쓴 대구 철학에 보면 그런 고난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억울함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억울함 속에서 민중이 자기 억울함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았는데 그것이 서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퍼지는 겁니다. 그죠? 원래 종교가 빠르게 퍼지면 그 전에 이미 그 배경이 되어지는 고난의 시기, 고난은 받고 있어요. 그리스도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 그렇고 아주 빠르게 종교가 퍼져나가는
종교들은 보면 그 시기에 민중들이 그것으로 아파하던 것을 달래어주거든요. 그리고 그 달래준다는 것이 그냥 그러니까 마약 같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민중들의 주체의식을 고양하기에 좋은 철학적인 양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기의 삶을 긍정할 수 있는 양분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죠? 그런 역할을 보니까 서학이 약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민중이 서학을 취한 겁니다. 그 선교사들이 와서 취한 게 아니고, 근데 오히려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배려놓은 거죠. 왜냐하면은 위계의 사회를 거부하는 것이 이게 이제 조선 민중의, 그러니까 대한민국 민중이 하려고 했던 CR이라고, 제가 이제 우리가 함석헌을 주로 공부하니까 CR이라고 표현할게요. CR이 가장 거부한 것은 위계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서구 그리스도교가 특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위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가톨릭이 그러니까 그 고종에 의해서 긍정받고 명동성당 올고 이런 시기가 사실 동학의 가장 큰 박해기거든요. 그러니까 민중이 서학으로부터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평등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식이 혼자 나는 평등하지가 아니라 너가 평등하지라고 아니고 자기 바깥에 있던 무엇이 그걸 긍정해 준 거죠. 이것도 역시 더불어 있음의 한 형태인데요, 제 철학에서. 그러면서 드디어 자기의 고난과 그 고난을 위로해 주는 둘이 만난 겁니다.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듯이. 그래가지고 그 한국 철학이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럼 잉태가 돼가지고 출산해서 나온 게 뭐냐? 잉태했다고 다 출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잉태했다라는 말은 이제 그 정자가 난자가 만나가지고 그죠? 여성의 모태에 착상했다 이 말인데, 이게 그걸 착상했다고 해도 뭐 중간에 애가 잘못될 수도 있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애를 제거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고 출산이 되어서 나온 게 동학입니다. 그래서 그 동학은 이제 단순히 외부에 의해 가지고 나에게 나를 평등하다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그 논리 구조가 외부적 구조가 아니라, 드디어 우리의 이 땅의 언어를 가지고서 우리가 위계적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라는 사고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는 항상 누가 제일 먼저 했냐 하면 그 사람에게 막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속에 잊혀져 버렸는 해월의 사상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해월의 삼경사상 같은 거, 그다음에 나 아닌 것인, 이 모두가 결국은 다 공경의 대상이어야 된다는 것 속에서 만인평등을 넘어선 만존재평등입니다. 만유평등이에요.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평등하다라는 사상. 그것이 그 사상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누가 위에 있고 명령 내리고, 그거 억울한 겁니다. 그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더 시댁에 가까우니까 함부로 명령한다, 잘못된 거예요. 시댁에 가까운 존재는 없어요. 누가 더 성스러운 존재도 없고 누가 더 성스러운 자리도 없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백정은 백정의 자리에서 그가 성스러운 것이고, 그죠? 광대는 광대의 자리에서 그가 성스러운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기 존재를 긍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긍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 긍정되냐 하면 모두가, 우리라는 이름이 곧 신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다 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트로포트 만물은 서로 돕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만물은 서로 돕는. 다윈은 이렇게 더 발전하면서 더 발전하는 것들이 있다면, 만물은 서로 돕는다라는 책에 나오는 논리에 보면, 제가 그 지은이가 잘 안 떠오르는데, 거기에 보면 모든 존재들은 다 그 자리에서 서로 더불어 있는 것이지, 누가 더 진화하고 덜 진화하고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진화를 계속하는데 짓지 잘못하면 더 진화한 사람이 있고 덜 진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최고 진화했고, 그래서 인간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식의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삼경사상이나 이런 데 보면 사실은 모두가 다 평등한 거예요. 모두가 다 평등한데 그 속에서는 모두가 또 다 더불어 있습니다. 더불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불어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진화하고 덜 진화하고,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깝고 누가 덜 신선한 성스럽고 이런 게 없어요. 다 만인이 평등. 그러니까 그러한 동학 사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동학 사상에 조수왕 선생이라든가 이런 동학이 하나의 종교로 보는 게, 민중이 그 억울함을, 동학을 수용해서 동학으로 민중이 자기가 잉태해서 내가 평등하구나 했던 거를 민중이 출산해낸 게 뭐냐 보면 동학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은 민중이에요. 그리고 그 민중이 그 동학 사상을 동학 사상으로 키워진 것이 3.1 혁명이 일어나고 임시정부가 등장하고 그것이 성장해서 드디어 우리의 사상,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 존재를 긍정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는 모든 종합적인 철학의 형태들을 혹은 신학의 형태들을 모두 다 이룬 사람을 저는 함석헌 선생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석헌 선생이라는 분은 뭐냐 이렇게 보면은 출산 이후 우리 철학이 드디어 함석헌 철학, 출산 이후에도 안 크고 죽어버린 게 아니고 드디어 함석헌 철학이 됐다는 거. 물론 그 사이에 윤동주의 시가 되기도 하고 여러 형태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뭐냐 이렇게 보면은 드디어 함석헌 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함석헌 선생님의 글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이 함석헌 선생님의 함석헌이라는 존재가 개신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종종 사람들이 함석헌이 말하는 신과 함석헌이 말하는 많은 것들을 굳이 성경과 자꾸 개입해가지고 이해하려고 해요. 자기 신앙이 특히나 개신교인 사람이나 자기 신앙이 그리스도교인 사람들은 그걸 자꾸 개입해. 그러니까 그 교회를 다니거나 성당을 다니면 니체가 자기 스스로 자기 무신론이라고 해도 어떤 식으로든 해석해가지고 그거를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신은 사실 이런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함석헌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종교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특정 종교에 구속되지 않아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종교에 구속이 된다라고 하는 신, 그러니까 불교의 신, 이슬람의 신 이런 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성서적 입장에서 본 한국 철학을, 한국의 역사를 성서적 입장이라는 걸 포기하고 나중에 뜻으로 본 한국의 역사라고 그 책의 제목을 바꾸고 내용을 바꾼 것은 자신이 하나의 종교의 신, 그 신이 계시 내려준 것의 틀 속에서 바라보지 않는다. 그건 다르게 바라보면 사실 신이 내려준 것을 받아 죽은 성경도 그 지역에 있던 그 민중의 귀에 들려있는 형태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신이 그 특정 시간에 특정 공간 안에 있던 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으면 그럼 다른 시간과 공간에 있었던 존재들에게는 아무 이야기도 없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사 속에서 보니까 그러한 형태의 계시가 아니라도 굳이 그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뜻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뜻, 역사의 뜻, 그죠? 뜻, 그것을 중심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뜻. 그러니까 근데 그 계시와 뜻은 다릅니다. 계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 십계명 같은 겁니다. 그죠? 하늘에서 뚝 내려와요. 혹은 막 여기서 막 고민을 하는데 몇몇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신학자라든가 성직자들이 신에게 더 가까우니까 그들이 결정 공부도 많이 하고 이래 신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해서 그들이 선택한 거죠.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겁니다. 결국은. 그렇지만 이 땅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민중들이 서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토론하고 이러면서 여기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 그게 뜻입니다.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이 땅 민중에게서 민중들이 서로 다투고 때로는 화해하고 이러면서 이 민중들 사이에서 우리됨을 위해서 일어난 것. 그래서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라고 할 때 그 뜻깊은 일이라는 것은 때로는 누군가가 그것으로 해서 희생하고 또는 누군가가 그것으로 많은 손해를 봐도 우리 되기 위해 가지고 기꺼이 자기 신들이 자기 내어줌을 했던 것들을 보고 우리는 뜻깊다라고 하거든요.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의 언어로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어나 중국어로도 번역이 안 돼요. 굳이 그걸 갖고 막 번역을 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우리나라 말입니다. 뜻. 그래서 한 국어 사전을 봐도 뜻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양한 의미를 한 단어로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느냐? 영어로 그 하나의 단어로 그거 번역 못 하거든요. 그 번역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함석헌 선생과 저는 기본적으로 저도 개신교 신앙에서 시작해서 지금 가톨릭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 그 언어라든가 이런 데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가 녹아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무교회주의에 있었고 심지어 저희가 봤을 때 그 무교회주의조차도 특정하게 넘어버린 어떤 그 경지에 있지만 그분이 살아서 계속 활동하던 것이 개신교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그 언어에서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하는 표현들
개신교나 그리스도교적인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분의 지혜가 갖고 있는 그 초종교성, 종교를 넘어서, 그러니까 무신론자들까지도 들어도 상관없는, 함석헌 선생님 분명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을 담아내는 데는 그 우리가 그걸 담아내기 위해서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이럴 때. 이분의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그 종교적인 그 의미에서 신앙의 대상으로서 굳이 그러한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됨 가운데 드러나는 존재. 우리됨, 그러니까 뜻이라고 하는 건 우리됨 가운데 드러나는 존재고, 우리가 함석헌 선생에 대해서 신에 대한 이야기들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에 있는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형태의 신과는 분명한 성격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차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뜻의 중심으로.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어디냐 하면 민중입니다. 민중, 씨알. 뜻은 하늘에서, 이거 뜻깊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에서 판단하고 신이 판단하고 우리는 판단되어지는 대상에 지나지 않지만, 뜻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판단되어지는 같이 움직여지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뜻을 만들어내고 뜻임을 인식하는 것도 바로 우리들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뜻을 중심으로 우리를 돌아본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함석헌 선생이 홀로 있다, 더불어 있다라고 하는 제 철학에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사실 제 철학은 함석헌 선생님과 그다음에 불교에 대한 저희 고민들과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서 나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홀로 있는 것은 뜻깊은 일이 아닙니다. 홀로서 잘 살아가고 좋게 되고 뭐 성공하고 이런 건 뜻깊은 게 아니거든요. 더불어 있는 것이, 더불어 있음 가운데 뜻이 구현되어지는 겁니다. 더불어 있으려고 하면 누구는 자기 내어줌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우리가 지금 합석헌을 있냐 하면 민주주의 사회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제 주변에도 거의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주주의가 투표해가지고 통치자 뽑는 줄 알아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는 통치의 수단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통치는 왕정국가에서나 있는 일이에요. 독재국가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있으면 안 돼요. 민주주의에서는.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협치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협치하는 거예요. 같이 이 나라의 역사의 주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협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에서 협치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 있잖아요. 근데 지자체에서 이런 이야기 해도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잘 모르죠. 민주주의도 잘 몰라요, 사실. 여러분들 잔인하게 자신이 알고 있는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주의는요, 통치 이론이 아닙니다. 사회의 형태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사라져야지만이 민주주의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통치자가 있다는 말은 민주주의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민이 주인되지 못했다. 다르게 CR이 주인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CR이 주인이 되면 CR이 이 나라의 주체입니다. 이 나라의 주체고 이 나라의 주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통치자가 주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민주주의를 스스로 우리 역사에서 이끌어내면서 눈에 보이는 성공을 못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이 민주주의의 첫 번째 큰 문제라고 하면 프랑스의 그 혁명이 뭘 했냐면은 평등을 이룬 거거든요. 신분제 사회를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우리나라는 신분제 사회를 자발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을 사실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신분제 사회가 자발적으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집 자손이다, 이런 게 아직도 이야기가 돼요. 어느 대학 나왔다, 저 사람은 외국 유학하세요, 뭐 그런 것들이 막 돼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이 가진 배경이나 가문적 배경이 그를 통치자가 되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건 다 비민주적인 행태들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만인이 평등하고 존재의 일일성, 모든 존재가 동등하다, 누가 더 신에게 가깝다, 이런 거 없어요. 모두가 동등해야 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그 동등한 모두가 그 나라의 역사 발전에, 역사의 진행에 주체로 참여하는 것을 우리 협치라고 부르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방식. 아직까지도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구 전체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지는 20세기 중반 이후입니다. 19세기만 해도 전 세계가 거의 대부분 노예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20세기에 막 민주주의 한다 해도 2차 대전 보십시오. 아직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수두룩 합니다. 가까이 일본만 해도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가 우리 이 나라에 정착하게 된 것은 매우 근래의 일입니다. 이 지구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지구에.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서구 열강의 여러 나라가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막 고민하고 있어요. 물론 자본주의가 어떤 거인가 고민도 하고, 자본주의는 이 다음 자본주의 사회 이후에 대한 이론들이 많죠. 그런데 그것도 역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이후에 대해서 정치 철학을 하거나 정치 철학에 관심 있고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이 알지만, 그냥 우리나라에는 지금 민주주의도 어설픈 민주주의를 교육받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이후에 대한 교육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는 줄, 온 세계가 망하는 줄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민주주의는 이게 민주주의인 줄 알아요. 그럼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죠.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그 과도 정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도 정치. 과도 정치라는 것은 민중이 우리 CR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나 과도 정치 뭐냐 해보면은 우리가 이전에는 귀족 정치였지. 귀족 정치. 조선도 사실은 일부 계층이 하고, 유럽도 일부 계층이 하고, 미국, 일본도 일부 계층이 국가의 운명을 다스리고, 그들이 많이 배웠잖아요. 주로. 많이 배웠어요. 근데 갑자기 국가를 통치하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협치하자라고 하니까 국민 모두가 협치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표를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협치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한테 표를 주자라고 해가지고 등장한 것이 과도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의제 민주주의예요. 그럼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 교육을 받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전 시대의 기득권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나 이런 데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대의제 민주정치를 해도 그 사람들의 아버지들이나 그 가문들은 2차 대전에 주범들인 사람이 많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잘 나가고 국회의원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아버지 친일파였다. 이런 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제 민주정치라고, 대의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진짜 민주주의는 점점 구현되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통치 구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과 같은 왕이 다스리거나 귀족이 다스리는 통치 구조 없어지니까 막 자기가 이제 불안한 건 누구겠어요? 기득권 갖고 있는 놈들이 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로 막 과도제 정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대의제 민주주의. 그 대의제 민주정치도 옛날에 기득권자들이 그들이 또다시 정권을 잡고 있고 자기들은 통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통치 구조가 없어지면 세상이 다 사라질 것 같이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뭐 제가 뭐 현대 철학이라든가 요즘 정치 철학이라든가 이야기하면 민주주의의 또 다른 형태들 엄청나게 다양하고, 자본주의 이후에 또 다른 형태의 사회에 대해서 너무 다양하고, 그 이론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이 전 세계가 사실 후기 자본주의 이후에 자본주의가 그 다음 사회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론이 나온 지 뭐 수십 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이 지금 구현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철학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고 거의 무슨 뭐 19세기 철학,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철학은 18세기, 17세기 철학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사고가 아니고 무슨 시험 치기 위한 형태의 철학들. 그런 교육들을 받다 보니까 새로운 시대에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철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무지가. 우리가 마이클 샌델에 대해서도 많이 유명하지만 마이클 샌델의 진짜 그 대중강의 말고 그가 하는 이야기들을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자본주의와 또 다른 형태의 민주주의, 진화된 형태의 자본주의 이후 사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또 다른 형태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철학자거든요.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이러한 지금 현대 철학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이후 사회에 대한 진행 과정과 그 진행의 스피드, 진행의 방식, 그리고 자본주의가 극복되어지면서 우리가 또다시 해결해야 될 환경 문제, 그리고 민주주의 이후에 또 다른 형태의 진짜 민주주의를 향한 노력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현대 철학의 고민인데, 이 고민들의 화두를 잡고 계속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20세기 인물이 함석헌입니다. 함석헌. 그 외엔 사실 없어요. 제가 봐서 한국 사회에서 함석헌 선생만큼 이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고민하고 있었던 분들은 잘 없습니다. 문익환 목사님 이런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은 통일 문제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환경이라든가 이렇게 자본의 문제라든가 민주주의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폭넓게 고민한 것은 제가 함석헌 선생이 아주 깊이 있게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함석헌 선생이 그 우리에게 던지는 그 질문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그럼 그걸 달달달달달달 암기하자. 그거 아닙니다. 함석헌 이후를 보기 위해서 함석헌을 읽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20대의 친구들이 함석헌을 읽고 함석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우리 시대의 우리의 부조리의 역사와 그 부조리 속에서 어떻게 함석헌 철학이 완성되어 갔는가에 대한 여정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점점 우리의 부조리 속에서 우리 철학을 하는 것도 배워가고 익숙해져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런 강의는 20대나 그러니까 주로 20대나 아니면 30대 이런 사람들이 주로 들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CR의 소리, 함석헌 선생님이 창간한 CR의 소리가 지금은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 인기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뭐 일부 사람만 받아보는 형태의 그 책자가 되었지만 잡지가 되었지만 그 이제 거기에 제가 그 뭐 투고한 글들이 있습니다. 왜 제가 함석헌을 공부하는가, 함석헌을 읽는가, 그 다음에 함석헌 철학을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가, 함석헌 철학에 대해서 함석헌 철학의 기본 요소는 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들 앞으로 지금 쓰고도 있고 앞으로도 써나갈 건데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왜? 지금 이 시대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이후 사회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 것이고, 이 자본주의 이후로 서서 일반적인 개인은 여러분도 지금 들어가는 개인의 삶 속에서 못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본주의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지금 국가적인 정책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몇몇 정치인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 이 지구 전체가 특정한 철학적 고민으로 이동되어지고 움직여지고 있는 거야. 그건 개인들은 그것을 두고 깊이 고민하고 깨어있고 그래야지만 그 속에서 그 철학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고민하는 CR이 되어야 된다라고 함석헌 선생님이 말하는 거고. 그 모든, 지금 이 시대에 고민 중인 민주주의 이후, 자본주의 이후에 그 사회에 대한 치열한 고민에 대해서 우리의 답, 그리고 이걸 읽음으로써 여러분 각자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함석헌이라고 하는 분의 글을 읽으려고 하는 겁니다. 함석헌 철학의 글을 읽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세요. 생각하는 시민이 그거 뭐 나라를 바꾼다. 근데 생각하는 시민이 수는 점점 많아지지 않거든요. 아니,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게 아니고 천천히 많아지거든요. 그럼 대의계 민주사회에서는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다가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꾸 좌절돼요. 그게 대의계 민주정치가 노리는 거예요. 결국 좌절되고 사람들이 결국은 야 어차피 너희 노력해봤자 안 바뀌어. 우리가 이 사회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가 계속 할 거야. 그런데 생각하는 시민들이 생각을 함으로써 사회를 바꾸어 가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시위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거창하고 막 보편적 구호를 막 외치고 이러는데 그런 보편적 구호는 아무나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석헌 선생님 말처럼 삶의 고난은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구체적으로 고난을 받는 그들이 소리를 외쳐줄 때 내가 지금 여기 이런 부조리가 있다고 외쳐줄 때 그 부조리에 그 사람들을 외롭게 두지 않고 함께 외쳐줘야지만이 그 사회는 발전이 있습니다. 항상 그게 더블 SM이고 앞으로 우리가 읽어 나가려는 것들도 이런 거 뭐 더블 SM과 홀로 있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CR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함석헌 선생님이 책을 읽어갈 건데요. 우리의 현실 구체적으로 보세요. 하루에 2~3명이 죽어간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노동자들이.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막상 어린 나이에 누군가가 죽어야지 잠시 한두 주 정도 막 여론에 있다가 또 사라지면 지금 또 하루에 2~3명씩 죽어가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죠. 야, 그럼 너희 노조라도 만들어서 뭐 하지? 아니, 그들은 노조를 만들거나 이럴 수 있는 법적인 것들의 틀, 만들어도 힘을 못 쓰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너 왜 안 해? 이렇게 하면 완전 남이 되어서 그 사람 탓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지금 기득권의 논리에 의해서 옹호되어지고 있는 법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지금 국내에 내가 여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까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새끼들 너것들이 뭘 해야지라고 또 오히려 그들 탓합니다. 그러니까 안 바뀌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외로움을 너의 외로움으로 몰아내버리거든요. 그래 내가 속이 편하니까. 나는 나쁜 놈 아니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뜻이 없어지는 거예요.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루 두세 명이 죽어간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의 편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억울함에 대해서 같이 분노하고 동시에 내 삶에서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런 아픔을 다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냥 보편적이고 착하게 살자 이런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구호가 내 삶에 구체적으로 와 닿아서 내 삶이 되어야지만이 뜻이 되는 뜻을 이룬 겁니다. 그게 함석헌 선생님의 철학과 제 철학이 사는 이야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그것을 우린 조금 더 함석헌 선생님이 던져주는 질문을 따라 읽으면서 같이 고민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많은 최근에 대학의 문제들이, 저도 이제 대학에서 여러 피해를 봤지만 대학의 타락들, 뭐 정치의 눈을 뭐 보면서 그런 거 많습니다. 사실 모 대학에서는 시간 강사를 빌미로 그 여학생 여자 시간 강사에게 그 뭐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도저히 부조리한 것 속에서 분노해서 목숨을 걸고 뭐 자기 목숨을 바치고 시간 강사에 대한 부조리에 대해서 분노했지만 그 가해자는 여전히 아직도 교수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방 잊혀집니다. 그리고 더 기득권을 누리면서 유지하던 사람이 알게 된 것은 뭐냐 하면 잊혀지도록 기다리고 버티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론은 내 편이고, 여론은 내 편이고 여론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시민, 생각하는 씨알은 여론이 끌고 가도 자기는 잊지 않고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같이 분노해 주는 거. 그게 중요한데 같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럼 너희들 뭐 소송을 걸든 뭐 법적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하든 그것도 못해 바보들. 너희 탓이네. 그러면 우리 사회는 분열되고 점점 고난은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그 구체적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외롭게 싸우게 될 뿐입니다. 그것이 이런 사회가 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함석헌 선생님이나 저나. 그것이 진짜 민주주의로 가는 어떤 대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형태의 대의민주주의나 지금 형태의 자본주의나 지금 형태의 어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 지금 많은 현대 철학자들, 제가 이걸 하면서 현대 철학자들의 이야기들도 전해드릴 건데 많은 현대 철학자들은 지금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지금의 민주주의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철학의 책들을 거짓 읽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서양의 철학이든 우리의 철학이든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책들은 좀 읽어야 되는데 책을 읽지 않거든요.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답답해요. 그럼 지금 저는 함석헌 선생님과 함께 지금 이 책을 함석헌의 글들을 읽어가면서 서서히 제가 유대칠 철학은 무엇이고 유대칠이가 그러면 생각하는 자본주의 이후는 무엇이고 유대칠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석헌 선생님 글을 읽어가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그 교재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제 강의를 듣고 교재를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재부터 읽고 제 강의를 듣지 마시고 제 강의를 듣고 교재를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앞으로 어떤 거 하겠다라는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그래서 저는 하여튼 함석헌 선생님을 여러분과 읽으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후를 고민하기 위해서 나와 너의 철학을 고민하기 위해서 이 사회에 구체적으로 전개되어지고 있는 고난들을 외로운 고난이 되지 않고 더불어 있는 고난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속에서 우리는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다음 주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 CR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뭐 아주 재미나고 웃기게 이야기를 못한다 하더라도 강의 들어봐 주시고요. 뭐 1시간 정도의 강의가 될 것 같은데 들어봐 주시고요. 재미나게. 저는 재미나게 말은 못하지만 듣는 여러분들은 재미나고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쓸모있는 강의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되돌아보면 오히려 다른 좋은 쓸모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저로 인해서 여러분의 시간이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좀 돌아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편에서는 제가 읽은 그래도 한국에서 그 40대의 라면 함석헌 연구자 중에 굉장히 젊은 편에 속하는데 40대 함석헌 연구자 중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가장 각광받고 있는 함석헌 연구자의 함석헌 직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제 강의 들어주시고요. 지루해도 참고 잘 들어주시면 제가 너무너무나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